여야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차 추경안을 제출한 지 열흘째지만 심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여야는 이번 주 재난지원금 논의 외에도 당내 여러 이슈로 분주히 움직일 예정입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몇 주째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70% 소득 하위 70%에서 이제 100% 쪽으로 당정은 가닥을 잡은 상황인데 여기 이제 추가 예산이 4조 6천억 원 정도 이제 소요가 되고 이것을 국채로 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게 현재 여당의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상황들이요. 뭐 저는 합의될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김재원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인데 이게 세출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그 추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게 집행이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얘기한 대로 뭐 도저히 부득이하면 긴급재정명령권 외에는 방안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걸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뭐 김 위원장이 그렇죠.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부의 견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죠. 상당히 다릅니다. 이 케이스가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층들은 선거가 끝나면 나올 거라고 상당히 기대를 했을 겁니다. 말을 못하죠, 밖으로. 기대를 했을 것인데 이게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김재원 위원장이 자꾸만 예결위원장이 뭐 더 갖고 와라, 뭐 해와라. 재경부 차관이 보고하려고 그러니까는 보고는 받은 모양인데요. 왜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보고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김재원 위원장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론은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것 같고요. 근데 김종인 이제 뭐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좀 달라질 거라고 얘기는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것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정부 여당을 견제한다 이러한 부분의 초점은 상당히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주려면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금 국민들에게 더 줄 수 있으면 국가가 여러 개 좀 더 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도 뭔가 하여튼 문재인 정부를 자꾸만 견제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이제 뭐 통합당 단은 아니지만 김재원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야의 뭐 이 상황에서 시시비비나 책임 공방이 얼마나 중요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긴급하게 빨리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들은 윤기찬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 기능을 따지는 거예요. 이제 선거에도 참패를 했고 또 국민적 마음을 얻고 싶은 생각이 야당에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밉상을 보이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업무를 진행하는 겁니다. 업무를. 예를 들어서 조만간 대통령께서 이제 89조 5천억 정도의 일자리 안정기금 내지 기업 안정기금을 또 편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적자 국채 발행이 14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드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드리는데 찬성을 하죠. 그런데 일단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거고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실제 여당 당정 협의가 너무 늦었어요. 일단 홍남기 부총리가 국간직위를 하고 있는 분이 지금 거기다 돈 쓰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잖아요. 그 설득하는데 오래 걸렸고요. 그 설득도 조건부 설득이었어요. 야당이 찬성하면 하겠다라는 취지의 조건부 설득으로 마무리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부수법안도 제출 안 했어요. 이거를 정부안대로 이걸 추진하려고 그러면 기부금품 모집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 국가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득세 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필요경비로 넣지 않는다든가 이런 추진 방안에 대해서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검토를 해봐야 돼요. 국회에서도. 이런 시간적 여유를 안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보면 예비심사라 그래서 상임위에서 일단 심사를 해요. 그다음에 예결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는 일반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내라.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안도 지금 보면 원래 4조 6천억이 추가로 드는데 30%더 주게 되면 1조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3조 6천억은 국채를 발행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방정부가 반대하잖아요, 또.
아직 해결도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야당에 당신 이제 통과시켜줘. 어떻게 통과시켜줍니까? 이걸 당연히 요구를 해야죠. 그러면 지방정부가 1조 원을 부담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오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이걸 안 해오고 통과시켜 놓으면 재정 펑크가 나요. 이거 국회가 어떤 나중에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지금 정부가 또 바뀌었습니다. 야당 지자체에서 1조 원 우리 부담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부가 추가로 4조 6천억을 내가 추가로 부담할게. 확정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야당한테 비난한다? 저는 야당이 물론 얼른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업무 범위 내에서는 심사 진행하고 싶습니다. 근데 심사 진행할 기본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너무 늦게 했고요.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따라서 여당이 너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하고 당연하죠. 있다. 사실은 예. 너무 이게 어떤 체계 없이 흘러온 국면이 있고요. 이 시작이 사실은 3월 30일 날 대통령께서 70%한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진행이 되어 온 거거든요. 시간도 되게 촉박하고요. 70%에 맞춰가지고 시정연설까지 했단 말이에요, 총리가.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100%의 여당안이 나왔고 이 여당안이 정부를 설득하는데 또 시간이 한참 갔고 정부 설득도 조건부 설득이었고 설득된 이후에 기재부 차관이 야당 예결위원장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또 달라지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1조 원 지자체가 부담 못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차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 안하고 또 달라요. 자, 이런 중구난방식의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이거를 심사 안 하면 그것이 직무유기죠. 따라서 일단 일관적인 확정된 안을 먼저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한 부수법령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야당도 신속히 심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의장께서 먼저 예결위원장과 다툼하지 마시고 일단 예비심사 기한을 정해서 얼른 붙였으면 벌써 예비심사는 이루어졌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덧붙이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의장도 손 놓고 있고 여당도 확정은 없고 야당에서는 예결위원장 혼자 이걸 다 지적하면서 보완해 오라고 지시하고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권 전부한테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얼른 확정안 갖고 심사를 신속히 진행을 해가지고 국민께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결론을 내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당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건 사실이긴 한데 지금 워낙 긴급 재난지원금이다 보니까 긴급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게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지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당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이제 선거라는 부분이 껴 있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당연히 이제 국관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홍남기 부총리 자기 책임 문제도 생길 테고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좀 피하려고 하는 거고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래서 절충한 게 선거 전에 당정에서 70%를 했는데 예. 그 70%라는 부분들을 보니까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여태까지 70% 해본 적이 없어요. 50%까지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이제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선거 전에 미래통합당의 이제 대표라든가 비대위원장이 100%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50만 원 액수 이런 정도까지 나왔었단 말이죠. 네. 국민이 그러면서 국민들 여론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와 민주당에서의 주장이 변한 건 사실인 것이죠.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먼저 그 얘기하기 전에 국채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뭐 재경부라든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채 비율이 40%인데 이것은 지금 전 세계로 봤을 때 상당히 최하위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스웨덴 이쪽이 35에서 40% 정도입니다. 오직하면 OECD에서는 한국은 좀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 때 좀 더 재정 확대 정책을 펴라고 얘기할 정도의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OECD 평균 국채 비율이 110%란 말이죠. 예. 이거는 기재부 뭐 입장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텐데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다른 전향적 방식을 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타깝다라고 정치권에서 이제 기재부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국민의 시선은 뭐냐면은 이거 국회에서 이렇게 심사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알아서 예결위원장이 갖고 와, 이거 보완해. 그건 이제 일반적인 상황 때는 얘기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는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전체적 100% 나가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예산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 이견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저는 제 생각에는 미래통합당도 안을 내고 협력적으로 국회에서 뭐 특별법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부수법안을 빨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근데 일부 의원들은 이것을 자꾸만 니네가 잘못한 거 우리한테 책임을 미루느냐 그러는데 물론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던 거 그건 여권에서 그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빨리 청와대에서 교통령을 했으면 네. 늦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맞는 것이지 이거 외화와 그건 평상시 때 할 얘기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게 그거는 의무예요. 국회의원으로서 그거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도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확정적인 안이 없잖아요. 예. 자꾸 바뀌어요, 그것도. 그리고 재정 건전성 문제는 부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초입, 그러니까 그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증할 때 그때 초입 단계 18%에서 20% 정도였어요. 지금 우리는 그때 초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남겨두자는 의미고요. 이거 재정 건전성 40%가 법정으로 지켜야 될 건 아니지만 실제로 역대 지도자들이 경험치로 다 인정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깰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리 재정 수지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513조 원 예산 짤 때도 60조의 국채를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빚을 냈다는 거죠. 세입보다는 세출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게 맞고 그래서 저희가 513조 원을 만들 때 예산안을 짤 때 이미 이제 경기부양책까지 넣어가지고 슈퍼 예산을 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늘 해마다 있는 불용 예산 6조 원 정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재량 예산 60조 원도를 활용해서 이 재원을 마련하자라고 대안을 냈던 거예요. 이게 대안이 없던 게 아니고. 예산안을 조정해서 그렇죠. 국채 발행 말고. 예. 그래서 초창기 처음에 이제 70%까지 지급할 때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게 아니고 예산을 좀 더 조정해가지고 마련하면 얼른 된다 이런 게 저희 대안이었고요. 대통령께서도 89조 5천억 또 이제 예산 집행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추가 경정 예산을 마련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14조 정도에 또 적자 국채 발행을 또 해야 돼요. 예. 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고 이런 종합적인 걸 볼 때 재정만큼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고 그에 대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 뭐 우리가 산불이나 수해, 뭐 태풍 이런 재난재해들 많이 겪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정부의 지원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도 많이 봐왔는데 사실 코로나19 같은 이 전염병으로 인한 국난은 사실 겪어본 적이 이 정도의 사태는 겪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 형식과 절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 긴급이라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치권이 좀 힘을 모아달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공감하고요. 다 보세요. 그런데 70%까지는 이견이 없어요. 지금 가장 긴급성에 걸맞는 방안이 그 70%였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처음에 3월 30일 날 그 안을 짰고 그 안에 대해서 아무 이견이 없어요. 그냥 집행하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30%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30%의 재원 조달 방법이나 기타 법령과 안 맞는 부수 법안 제정과 관련돼서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건 뭐 책임 공방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긴급성을 여당이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원래 그대로 했으면 돼요. 하고 나서 2차로다가 다시 30%에 대한 2차 추경을 마련하자.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추경의 30% 얻는 바람에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정 간의 엇박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또 그것은 이제 프로세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민주당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런 긴급 재난 지원 같은 경우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대통령도 책임 못 지는 문제거든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의 추이를 상당히 봤던 것 같고, 그 국민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미래통합당도 100%를 주자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도 그걸 또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기재부도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했단 말이죠. 예. 특히 30% 문제는 이제 그 기부금이라는 아주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물론 단돈 10만 원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좀 고소득자라든가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이걸 기부금을 내놔서 그것이 실업자라든가 영세 자영업자한테 쓰인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사회적 갈등이 이게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좀 더 비화되고 이제 경제 위기가 나타나면 사회적 갈등이 우리가 굉장히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뭐 말로만 국민 통합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거란 말이죠. 정치권이 국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기부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상보다 지금 나오는 부분보다 예. 뭐 간제 기부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자기가 내는 돈이 뭐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 30만 원 해서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면 누구나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꼭 고소득자 이재용 부회장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통합당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저는 보강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미중의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이거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 그나마 좀 낮다라는 거 아니에요? 세계 각국 대부분이 마이너스 5%, 6% 성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IMF에서요. 엄청난 일이 이제 쓰나미처럼 다가올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갖고 있는 재정 확대 정책이라든가 예를 들면 국채 발행을 통한 약 4조 6천억 정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재정 건전성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가 몰려 닥칠 겁니다. 예. 국민들은 이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특히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번에 실직당하거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 굉장히 두려움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미래통합당이 좀 여론 수렴하실 때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좀 없는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 여론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지금 절실하거든요, 실제로. 그럼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해달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점을 네. 아니 그 자꾸 말씀 이상하게 하시죠. 제가 짧게 얘기했습니다. 70%에 대해서는 저희 이견이 없어요. 그 점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89조 하는 거 아마 뭐 조금 이견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30%가 다시 기부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길 바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기 부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70%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전폭적인 지지를 하니까 먼저 그것만 통과시켜줬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각설하고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각설하고 너무 많은 뭐 심통이다, 분풀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통합당 입장에서 상당히 버티기 힘들다. 이런 문제 제기했던 것을 정부가 빨리 간합해서 예. 이 부분을 반영해서 확정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주에 또 어떤 논의의 진전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민주당 당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대승에 어떻게 보면 찬물이 끼얹어진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이 사태가 최소화하고 파장이 적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민주당이 좀 그 이완돼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24일 날 오거돈 그 전 시장이 기자회견하면서 자기가 인정했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권력형 성범죄로 보지만 그건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재판 과정이 있어요.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사퇴했어요. 예? 그럼 그 다음 날 바로 제명을 시켰어야죠. 이거는 윤리심판원을 왜 소집을 못합니까? 비근한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안희정 전 시장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가 3월 초였을 겁니다 아마. 근데 맞습니다. 몇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추미애 당대표인데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2시간 만에 이건 언론에서 문제 제기했던 거예요. 나와서 인터뷰했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뭐 안희정 전 지사가 인정했던 거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근데 바로 제명시켜버렸단 말이죠. 이번에는 물론 다음 주에 바로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줬는데 야 니네들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볼 거야. 이거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민주당이 좀 더 빨리 좀 움직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년 보궐선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요.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고심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PK라는 지역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또 국정 운영상에서도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점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년 보궐선거가 이제 1년 잔여 임기입니다. 그다음에 넥스트 해에 지방선거와 대선이 같이 열려요. 예. 어차피 그다음 지방선거는 대선과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뭐 당원에 있다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 막 지적을 한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때 한 건데 니네들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내년 보궐선거 문제도 상당히 부산 여론을 잘 들어봐서 예. 반드시 꼭 후보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 문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봅니다. 예. 야당에서는 지금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들어간 것과는 무관하게 이제 또 뭐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향후 전국 변수로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예. 민주당의 진상조사 범위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오거돈 전 시장이
이런 어떤 그 행위가 있고 나서 사퇴하기까지 근 뭐 한 20일 이상이 지났어요. 예. 그 기간 동안에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이것이 2차 전 가해라고 보는데 예. 왜 그렇게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나 이거죠. 그 말은 뭐냐면 공증까지 서가면서 사퇴 시한을 왜 이렇게 늦췄냐. 분명히 피해자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당장 사퇴하라고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뛰쳐나온 분이 당연히 사퇴하라고 했을 텐데 이것을 왜 어떤 이유에서 20일가량은 공증까지 써주면서 같이 근무했냐. 거기에 오거돈 시장이 왜 그렇게 했는지 진상조사를 먼저 하고 가사 여기에 다른 분들이 만약 관여했다 그러면 예. 그 범위까지 밝혀서 엄단하는 모습을 정치적인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야당의 추가적인 어떤 공세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 만약에 안 하면 21대 국회 개원 힘들다라는 식으로 저울질도 하던데 당내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가는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당내 분위기를 아직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예. 당이 이렇게 모여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예. 당론을 도출하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공증을 선 곳도 이제 법무법인 부산이라고 사실 여권하고 좀 친분이 있다라고 평판받는 곳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했다는 것은 그 정보가 사실은 뭐 변호사가 정보를 흘리면 안 됩니다만은 예. 가능성으로 보면 오거돈 전 시장 입장에서 보면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추문이 정치권을 흘러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텐데 굳이 그 부산에서 공정을 섰다는 것이 또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좀 일반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이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국민께 좀 밝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여야의 원내 사령탑이 다음 달 7일과 8일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민주당이 7일 날, 통합당이 8일 날 이렇게 원내 사령탑을 뽑게 되는데 제가 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좀 보았더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교통 정리 그리고 통합당은 수습 이 정도가 좀 방점이 찍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5월 7일 날 원내대표 예. 선거를 한다 그러죠. 벌써 후보자들이 벌써 나왔습니다. 언론엔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전국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해철 의원,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 그다음에 김태년. 예.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은 물론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좋으니까 다 친문이라고 이제 예.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주주와 비주주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 줄이 핵심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정치권 내에서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정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친문 직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당 중진으로서 나름대로 합리적 의견을 해왔던 사람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당의 3, 4선 의원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이해찬 대표하고 워낙 이제 가까운 사이니까 현 지도부의 후광을 얻고 3번쯤 원내대표 하지 않냐.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초선이 한 4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더불어시민당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합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선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정하냐라는 것인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중요한 것이 향후에 이제 민주당의 대권 레이스 가더라든가 그리고 당 대표에 누구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한 이 전초적 성격과 이제 풍향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균형적으로 저는 투표 결과도 좀 균형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고 네. 그것이 국민이 100%를 준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다하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합니다. 예. 통합당 쪽 상황은 윤기찬 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이 의원들 간의 친소 관계에도 상당히 변수가 되고 있어서요. 제 생각에는 이제 출마를 좀 선언한 분도 계십니다. 네. 김태흠 의원, 권성동 의원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중에 뭐 한 분은 또 복당의 문제가 또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의 비대위 출범 여부, 그다음 비대위원 구성, 그다음에 뭐 당 대표와 대권 주자의 분리 이런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권 주자로 생각 있는 분이 원내대표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비대위가 그 기간이 오래 예상이 되면 또 당권 주자로서의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내대표 나갈 수 있고 이런 그렇죠. 좀 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언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를 결국 통합당이 선택을 했는데 뭐 10년 사이에 벌써 8번째 비대위 체제다 보니 이게 성공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또 지금 이야기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그 민주당 측에서도 비대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예전에 어려울 예. 당시에. 그때 어떤 패널 분 얘기 들어보니 전 세보지 않았지만 18번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대위라는 건 그만큼 당이 어렵다라는 거에 어떤 반증일 것 같고요. 다만 비대위를 수차례 하면서 결국은 해법을 찾아가는 경로다 이렇게 또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비대위 체제는 이제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권 주자로 설만한 분이 과연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느냐도 또 결부돼 있고요. 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경륜이 있는지도 또 봐야 될 것 같고 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간의 또 불협화음 내지 어떤 뭐 소위 케미가 잘 맞는지 여부도 또 따져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 상당히 좀 변수가 많습니다.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이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다른 체제나 전당대회가 바로 가게 되면 당의 분란이나 또는 당권과 대권 주자와 관련돼서 상당히 또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당이 이제 거의 망하는 길이다. 이런 데 공감을 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 출범을 하는데 이제 출범할 이후에 비대위원 구성 관련도 상임정국위원을 또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위원 구성의 분포도와 관련돼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를 과연 언제 열 것인가와 관련돼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당협위원장들의 교체 문제가 또 변수로 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결국 또 지금 불협화음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이제 복당 문제예요. 대권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는 분들이 두 분이 지금 원외에 계신데 이분들이 복당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비대위의 태도에 따라서 대권 주자로서 행보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전국위원회가 순항할 것인지, 요게 이제 지금 당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기찬 위원장께서 통합당의 변수가 많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서 관련 변수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김종인이라는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고, 여의도에서는 뭐 여의도 차르다, 뭐 이런 강력한 리더십의 어떤 표본으로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참패한 상황에서 당 쇄신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서 꺼내든 게 70년대생 또 경제 전문가를 대권 주자로 삼겠다라는 의견을 밝혀서 이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통합당 내부에서 이 같은 의견 조율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패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 참패한 정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려면 내부 갈등과 대립 그리고 거기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라든가 노선 투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립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미래통합당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안부재 아니겠어요? 그걸 좀 애둘러서 표현하면은 과연 미래통합당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추동력을 만들어내느냐 못하느냐가 저는 미래통합당의 향후의 대선 가도라든가 지방선거 이런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여겨집니다. 김종인 의원도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 캐릭터나 스타일도 좀 독특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미래통합당이 정말 이 여당과 경쟁할 수 있는 선의에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미래통합당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국민을 위해서 좋고 문재인 정부한테도 상당히 건강한 견제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뭐 쉽지 않겠지만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대 경제 대권 후보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대권에 나왔던 사람들은 아니야 이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실제로 대권 문제까지도 이제는 다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당권뿐만 아니라 대권까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홍준표라든가 유승민 이런 측에서 거센 반발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한과 그걸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 거고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미래통합당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은 전당대회를 빨리 여는 거라고 보여져요. 예. 전당대회 열어서 깔끔하게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가 향후 부분을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네. 이렇게 40대 경제 전문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당 문제도 걸려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교통정리가 홍준표 당선인이 조금 전에도 뭐 계속 맹공을 가하고 있는데 예. 조금 전에 나온 것도 부패 인사가 당을 농단하려고 한다 이런 또 이게 표현을 상당히 썼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죠. 국민께는 또 싸우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이 싸움이 당과 국가를 위한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노선과 같은 싸움에 대해서는 국민이 뭐 기울여 주지만 이것은 각자의 권리 싸움으로 비춰지게 되면 또 당을 버린단 말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의 경우에도 저런 말씀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권 주자를 딱 찍어서 출마시키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내 예. 경선을 통해서 출마를 하게 되는 구조인데 경선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인물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 이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것은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래서 국민들 50% 선거인단과 당원 50% 해가지고 경선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거인단의 구성을 갖다 다양화하겠다 뭐 이런 취지는 괜찮지만 마치 지금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면 복당을 막겠다라는 의도뿐이 안 보여서 그러면 현재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을 한 이후에 비대위를 출범시키자라는 또 그분들의 안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전국위원회가 미뤄지는 거고 미뤄지겠죠. 또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또 무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당이 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는 맞지 않고 본인의 속뜻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는 순간에 본인이 앞으로 추진할 정책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